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1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요, 7시 9분이고요. 저는 오늘 단풍 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온도가 뭐 영상 4도,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영하까지 떨어진다는 아침 기온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이 진짜 단풍의 마지막이 아닌가 해서 나갔는데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단풍이. 근데 좀 빨갛질 않아요. 좀 붉게 물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그 전문가 분이신 것 같은 분한테 좀 이렇게 그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문가인 것 같은 분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올해는 조금 이렇게 단풍이 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단풍이 들기 전에 떨어진다고. 네, 그래가지고 올해는 단풍이 이쁘질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다 떨어질 것이다. 다음 주 되면. 그래서 마지막 단풍을 잘 보고 왔습니다. 저 인왕산 쪽으로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렇습니다. 다음 주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들어서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5일이네요. 제가 4일인 줄 알았더니 5일이에요. 5일 오후 2시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된대요. 그러면 6일 날 마감되고 6일 우리장이 열리면 이제 개표가 막 진행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오후 한 12시나 1시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6일은 이제 요동을 치겠죠. 내일이 4일, 5일, 6일, 수요일인데 3일 동안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 그죠? 좀 아리까리합니다. 11월 오늘이 3일, 3일이고요. 주도는 이제 고버스 100%다 사놨고요. 나스닥은 지금 3분의 1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70%, 60%, 70% 남아있고 3분의 1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나스닥은 더 정리를 할 겁니다. 나스닥 굉장히 좋았어요. 그 금요일 저녁에 미국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작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됐다,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1일 날 끝난 거고 목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시작하면서 싹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플러스 1.5%까지 막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죠? 플러스 1.5%, 1.5% 거예요. 그죠? 1.5%, 1.5%까지 상승을 하다가 여기 보니까 12시 넘어가면서부터 싹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끝난 게 이제 대략 한 0.8% 정도에서 끝났는데 문제가 그 전날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차트장을 이렇게 윗골이 닿으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주말 사이에 대선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딱 맞는다 할 수는 없지만 생각외로 박빙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여기까지 트럼프가 우세하고 배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주식시장에서도 트럼프 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저번 주 일주일 동안 돈이 확 돌더라고요. 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예측이 안 되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뭐 갑자기 뭐 폭락을 한다든지, 뭐 2,400포인트를 향해가지고 막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한테 악재라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나오고 적어도 이번 주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우상향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대통령 선거 때 주가가 밑에서 눌려 있으면,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다 밑에서 요만치에서 눌려 있었으면, 그죠? 여기서 요 모양새가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그랬다 그러면 아 예상인데, 그랬다 그러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위로 뻗쳐 올라갔어요. 뻗쳐 올라갔는데 잘못하면 이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조금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해리스가 되든지 저기 뭐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되든지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풀 것이다. 국채 발행량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대요.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계속 국채 발행을 하면서 돈을 계속 푼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좋아지는데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가 일어날 거고 미국 경제는 계속 좋아지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미국도 이제 그 국채에 대한 부담이 일어날 거고, 그죠? 금리라는 부분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거고, 분명히 금리는 인하를 했는데도 다시 10년물 미국채 금리를 다시 상승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저 10년물 미국 국채가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미국이 돈을 풀면서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마련을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미국 빼놓고는 다른 나라들은 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 예상들을 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더 뻗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뻗쳐가는 올라갈 힘이 있을까요? 그죠? AI도 이제 다 끝났죠. 지금 갑자기 또 AI 뭐 투자한다.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대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2030들이 욜로를 외치면서 뭐 인생 뭐 있어? 지금 살아야지 하면서 뭐 자기가 번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때는 뭐 대출 받아서 쓰고 뭐 펑펑 소비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 소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버는 돈을 저축을 조금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욜로족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싹 바뀌었어요. 그게 한 10년 전쯤 나왔을 텐데 웃긴 게 지금은 돈을 어떻게 하면 아껴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쿠폰을 모으는지 그 뭐 무슨 종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새로 이제 그 트렌드가 형성이 됐는데 그런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말자, 아껴 쓰자. 돈을 모아야 돼. 목돈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돼. 라는 그런 어떠한 새로운 그 신드롬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10년 전에는 욜로. 또 그 10년 전에는 뭐가 있었죠? 만 원의 행복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변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20년 전에 만 원의 행복이 지금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때 주가가 어땠죠? 힘들었죠. 2011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 힘들었죠. 횡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야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 박스권이구나. 주가 상승하기 힘들다. 드디어 주돈이 마음 편하게 돈 벌 자리가 왔다. 박스권 상단이 어딘지 2700이겠죠. 그죠?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되겠죠. 2700이 박스권 상단일지 2600이 박스권 상단일지 600이나 700이나 그러면 이제 하단이 박스권 하단이 어딘지를 이제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가 박스권의 시작이 아닐까. 그죠? 2600, 700이 박스권에 여기가 상단이 되겠죠. 600, 700이. 그러면 이제 하단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하단이 무슨 뭐 400, 300, 400? 아니에요. 적어도 2100, 2200? 이 정도까지는 박스권이 상단 하단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갑자기. 근데 요거는 뭐 주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제 미국만 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뭐 우리가 전에도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만약에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 경기 부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막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하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국의 어떠한 그 소득이라든지 소비라든지 내수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겨냥하는 돈을 풀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갖다 팔 데가 없어요. 그죠? 자국에서 만들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수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아무리 중국이 우리 어떤 무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예전보다 파이가 적어졌다 그래도 지금 10% 이상일 텐데 그것마저도 지금 지키기 힘들다. 그죠? 미국은 쇠국 들어갔잖아요. 모든 공장을 미국에 때려 박아라. 그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경제학자가 아닌 주돈이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돈이 그죠? 잘 돌지 않겠죠. 그럼 박스권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 박스권의 형성이 되느냐? 파생, 옵션 가지고 먹어야죠. 개미돈들을 뜯어 먹어야죠. 그죠? 왜?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돈을 뜯어 먹어야지 이 주식이라는 거, 주식시장이라는 게 버티고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다들 힘들다 그래도 주식시장은 그러면서 버티고 나왔어요. 박스권이라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2011년도부터 일봉입니다. 일봉. 그죠? 11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죠? 여기가 금융위기가 뻥 터지고 나서 2010년부터 11년도까지 버블이 일어나고 그죠? 이때 어땠죠? 금리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펌프질하고 이제 여기가 된 거예요. 펌프질 해가지고 이게 900포인트죠? 여기 보면 1000포인트 그죠? 1000포인트에서 2100까지 딱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2000에서 쉽게 해가지고 한 1900인데 대략 근데 2000에서 여기 보시면 2000에서 그죠? 2100 이쯤 되겠죠? 여기가 상단이에요. 그 다음에 1700
1800. 어. 여기가 하단입니다. 요게 지금 요게 잘 안 맞아요. 잠시만요. 요거 이렇게 하면 잘 맞는데 얘가 지금 옆에 게 치수가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좀 그지. 2000 대략 2100. 그다음에 1800. 그죠? 그다음에 1700. 요 정도 되겠죠. 여기가 박스권 하단. 여기가 박스권 상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 근처에 갔다 그러면 비중 조절, 비중 조절. 이제 고버스 준비 하다가 이제 여기서 뭐 시간 이평이라든지 이때는 뉴스도 잘 안 맞아요. 하도 옵션 가지고 선물 옵션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칠 때라서 잘 안 맞아요. 이때는 조금 그냥 차트만 보고 이평만 보고 꾸준히 해도 수익이 나요. 그래가지고 요 2000포인트 넘어간다 그러면 박스권 상다. 이제 하락 준비 그래가지고 이제 곧버스 사는 거죠. 뭐 시간 이평이라든지 일봉에서 나오는 이평, 월봉, 주봉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사가지고 쑥 내려가면 1800포인트 근처에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비중 조절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가지고 이제 다시 레버리 준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때도 뉴스가 있고 이때도 무슨 어떠한 그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고 다 있어요. 이때 테마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이럴 때. 이게 언제까지 갔느냐? 14년도까지 갔어요. 14년. 그래가지고 14년도까지 딱 보시면 이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좀 이때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었는데 주도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수익이 크다. 그죠?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년도 이후에 주가가 강세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강세가 되죠. 이렇게 14년도 이후에. 그죠? 이렇게 강세가 돼요. 이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거 폭락한 게 뭐죠? 15년도에 이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금리 인상. 금리에 대해서 여기서 금리를 너무 떨어뜨려 가지고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년도, 15년도, 16년도에 어떻게 됐죠? 그죠? 여기 15년도, 16, 금리 다 금리예요, 금리. 그러고서 16년도에 갑자기 우상향. 이게 2600포인트까지 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위에서 금리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더니 주가가 막 널뛰기를 하니까 금리 얘기를 하고 금리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16년도 지나고 나서 17년도 18년도 요때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금리가 너무 싸니까.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또 쭉 밀렸어요. 근데 19년도에 어떻게 했죠?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금리를 인상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냥 인하만 남았는데 그죠? 인하만 남았는데 인하가 이게 경기가 좋은 인하는 그죠? 저 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 뭐 금리 뭐 인하한다 그래가지고 큰 일도 아닌데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그 큰 일도 아닌데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죠? 돈의 흐름이라는 게 큰 일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라고 해가지고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그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돈이 이제 풀릴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그때그때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현상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건지 왜 그 어떠한 뉴스라든지 기업의 가치라든지 기업의 투자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그 주가를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투심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사람들 마음이 거기에 접목이 돼가지고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 널뛰기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박스권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상승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그게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박스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 제가 그냥 줄 짝짝 거놓고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변동폭이 상당히 커요. 14%예요. 대충 그죠? 14%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16% 그죠? 그러니까 이게 30%짜리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레버리지니까 이거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30% 위로 30%짜리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이 변동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그냥 볼 때는 뭐 우리가 옆에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폭락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폭락이잖아.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막 그 이 큰 상승이죠. 어마어마한 상승이잖아요. 주변에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30%짜리예요. 레버리지로 30%. 그죠?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생각보다 주워 먹을 게 많다. 개별주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나스닥이라든지 우리 장이야 뭐 지금 큰일 났고, 그죠? 지금 하방도 지금 여기 좀 뭐 막혀 있는 게 하방이 이게 막혀 있는데 2,500이에요. 코스피가 이제 2,500. 여기서 지지를 하느냐? 뭐 여기서 와리가리 하겠죠. 근데 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진짜 한 방 아래로인지 어디로 터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전처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우상향해가지고 다시 3조 포인트로 뚫고 나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죠. 지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그 15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큰일이 있었잖아요.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정권에 대한 어떤 불안감, 뭐 그죠? 여의도, 아니 저기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고 참석들도 하시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그때 돈이 엄청나게 정체돼 있어요. 그 주식시장에 뭐 관심도 없고, 그죠? 어떠한 그 민심이라든지 이런 게 경기 활성화도 안 돼 있고, 사실 뭐 다 힘들고, 부동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하우스 푸어라고, 그죠? 집 두 채만 가지고 있으면 하우스 푸어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때는 집값이 3억이다 그러면 전세가가 2억 5천, 뭐 이럴 때였어요. 집값은 집값대로 다 떨어지고, 그죠? 살기는 좋았다고 할 수가 없는 때였죠. 그때도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가 나빴다 뭐 이런 것은 또 아니었어요.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가 다시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군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지금은 산재되어 있는 악재가 커요. 단 하나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수가 30조가 빵꾸 났어요. 그죠? 하반기에 30조가 필요해요. 정부에서는 30조 추경해야죠. 돈이 없으면 추경을 못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추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관에서 돈을 빼다가 쓴대요. 하다못해 외평채까지 빼다가 쓴대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큰 현실이에요. 이것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주가 향방이 어떻게 갈지는 대략 큰 그림이 나오죠. 그죠? 큰 그림이 나오는데 또 주가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슈, 투심, 그죠? 사람들이 어떠한 포모,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를 좀 따라가고, 크게 봤을 때는 25년도는 좀 많이 힘들 거다. 우리나라는 많이 힘들 거다. 미국은 좋을 수 있어요. 미국 때문에 주가가 버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미국장이 계속 우상향할 수 없으니까 미국장이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그런 장이 올 거예요. 그게 바로 박스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비를 하자. 대통령의 선거가 끝나는 다음 주 이후에 우리 장이 어떻게 변할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뉴스도 뭐 엉망이에요. 뉴스도 엉망이고, 누구 나와가지고 지금 환율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미국 달러가 강세면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돈이 이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104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미국 달러가 104까지 가면서 강세인데,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게 지금 매칭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1,300원, 400원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눌러야 돼요. 근데 저거 돈을 다 갖다가 써버린다 그러니, 저거 지금 이 환율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남아있을지. 환율 그냥 놔두면 막 1,400원, 1,500원 돼버리면 진짜 작살 납니다. 내수 경기 작살 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생각보다 강한 나라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100에서 104가 됐는데, 그러면 미국으로 달러가 지금 빨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만 봐도 미국만 좋아지겠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미국만 좋아지겠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문제인 환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죠? 환율이 이렇게 뻗쳐 올라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그죠? 엔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그죠? 환율 궁금하잖아요. 그다음에 저 미국 대선, 그 이후에 과거에는 어땠다, 지금 어떻다, 뭐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는 조금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진짜 내부적인 우리나라의 사정, 지금 IMF가 또 한 번 경고를 했는데, 진짜 이게 심각한 건지,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거래대금이 10조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특히 정치권은 또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연기금이라든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 해외로 빠져나간 그 해외 직접 투자 자금이 개미들도 포함돼 있겠지만 어마어마하대요. 그 돈이. 그러니까 그게 달러 외환 시장에서는 나쁘질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왜냐면 언제든지 회수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또 거꾸로 됐잖아요. 국장에 투자 안 하고 미국장에 투자하면, 그죠? 미국장에 투자만 하고 아니면 달러만 갖고 있어도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이득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누가 국장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장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저기 금투세 얘기 나왔을 때 김소영 의원이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 저거 진짜 좋은 얘기다. 상법 개정하고, 그죠? 대주주 위주, 그다음에 재벌 위주의 어떠한 체계를 바꾸고 주주 위주의 어떠한 그 법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데 배당도 안 주고, 재벌 위주로 재벌들이 자기네들 상속하려고 막 주가를 움직여? 그랬을 때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놓는다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금투세도 쏙 들어갔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또 얘기 나오는 게 금투세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헛소리나 해야 되고. 그죠? 저는 금투세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솔직히. 어, 하세요. 금투세.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나스닥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매년 5월 달에. 그죠? 5천 그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저는 5천만 원 돼도 뭐 쌤쌤이 될 것 같아요. 뭐 세금 부분에서는 뭐 쌤쌤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그것도 유리하다고 그래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금투세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지출이 있는 거니까. 차라리 제가 개별주는 안 하지만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0.3%, 0.5% 이렇게 거래세가 나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단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상법을 개정을 해야죠. 나는 김소영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거를 100% 공감합니다. 금투세는 언젠가는 도입이 돼야죠. 그죠? 언젠가는 도입이 되는데 지금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 그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주가도 조금 우상향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국장이 좀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주가 안정화시키고, 그죠? 그리고 기업들 좀 투명화시키고, 외국 자본들이 투명화가 안 돼 있고, 이거 재벌 체제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 아니까 맨날 그 소송이나 걸어대고, 그죠? 이번에 그 또 강력하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 어디에요? 그 주가 막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 아, 그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런 것처럼 그런 장난질을 못 치게끔 좀 이렇게 방어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주도님 오늘 조금 궁시렁 됐네요. 그렇습니다. 뭐 은가격도 그렇고 어제도 뭐 은가격이 조금 은가격도 미국장이 저렇게 상승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상승할 때 같이 상승 못했거든요. 은가격도 조금 은가격이 지금 약간 선방형돼가지고 매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가격을 조금 보시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은 분명히 저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1,400원이라는 환율이 뭐 1,378원이지만 저게 1,400원대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죠? 유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유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유가 떨어져가지고 물가가 떨어지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너무 공산품이 싸지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유가가 만약 40불, 30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수입 물가가 싸진다. 유가 싸지니까 우리 좋다. 왜? 우리가 원유 수입하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물건 가격이 싸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디플레이션 걸리는 거지. 그럼 성장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유가는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가를 또 강제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하나의 썰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우도 미국장 좀 보면 다우도 딱히 다우가 대략 뭐 한 0.7% 정도 상승했는데 살아났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죠? S&P 500도 뭐 차트상으로는 멀었어요. 갈 길이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정리를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오히려 나스닥 레버리지를 정리하고 고퍼스 국장 고퍼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4.6%, 1.89% 빠지고, 그죠? 나스닥이.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4.66% 빠졌는데, 700, 그죠? 725 근처 다 왔습니다. 이게 725예요. 이게 또 이상하게 나오네. 이렇게 하면 또 정확하게 나오죠. 725. 이게 725 라인이거든요. 요거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뚫고 내려가는지, 연봉으로 뚫고 내려간다고 한다 그러면, 얘도 이제 고퍼스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뚫고 내려가면요. 이거 지지 못해요. 이거 지지 안 됩니다. 이거 바닥이 아니에요. 700포인트 언저리인데 이거 바닥 아닙니다. 이게 지금 725를 깨고 내려가면요. 이거 바닥 아니에요. 추세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순식간. 순식간에 형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추세 하라고. 그리고 지금 신용은 제가 이제 신용이 털릴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코스피 쪽에서는 신용이 좀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빠져나가긴 하는데. 근데 코스닥은 지금 신용이 늘어나지도 않아가지고 코스닥은 지금 투심이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예. 조금 살아나나 했는데 아니요. 많이 힘들다. 그리고 유럽도 1점, 유로스톡스도 1점, 대략 1%대 상승이 일어났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그죠? 다행인데 너무 늦었죠. 그죠? 그저께 양봉이 여기서만 나왔으면 1%짜리가 여기서만 나왔으면 오케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금요일날 빠진 거 저거 굉장히 큰 거라 그랬잖아요. 살아나기 힘듭니다. 또 모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적산병 만들면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그럼 땡큐죠. 이 힘 다시 적산병 만들어가지고 힘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땡큐죠. 그죠? 정보만 뚫으면 이거는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유럽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국, 유럽도 지금 돈을 풀고 있어요. 금리 내리면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디커플링이 낮다고 제가 이제 먼저 방송에서 디커플링이 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못 풀어요. 돈을 풀어야지, 무슨 뭐 경기가 활성화되고 뭐 그런 게 지표들이 잘 나올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 한번 잘못 써가지고 지금 부동산 아주 그냥 살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튜브들이. 부동산.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큰일 날 때라고 살 때 절대 아니라고. 이거보다 더 싸고 더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를 살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게 주식처럼 지금 이 시간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굉장히 그 시간 딜레이가 굉장히 커요. 한 번 빠지면 안 올라옵니다. 진짜. 지금 막 변동이 크잖아요. 변동이 크다라는 거는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그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슷하지만 지금 변동이 굉장히 컸어요. 올 초부터. 그죠? 올 작년 이맘때부터 11월 달까지, 지금 11월 달까지 변동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지금 부동산이. 갑자기 빠졌다가 갑자기 올라갔다. 한쪽 지역은 올라갔다. 한쪽 지역은 폭락하고 한쪽 지역은 정고를 뚫고 막 올라가고. 그죠? 근데 지금은 다 빠진다고 그러고 변동이 크면 어떻다 그랬죠? 어느 순간에 상방이다 하방이다 크게 터진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상방으로 터질 이유는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럼 하방으로 크게 터지는 거예요. 하방으로 터지고 나면 이게 하방으로 터졌다. 다시 반등하느냐?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다 끝났어요. 횡보예요, 횡보. 부동산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U자예요, U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주 천천히. 이때 사시면 돼요. 이거 적어도 1, 2년 갑니다. 이렇게 바닥에. 이때 원하는데 지금 돈으로 훨씬 좋은 자리, 좋은 층, 좋은 뷰에 원하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만약에 여기 7억짜리 아파트다. 딱 7억이 평균이에요. 7억이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어. 근데 그 밑으로는 안 나와. 그죠? 그러면 이게 바닥이에요. 그럼 내가 딱 6억에 살게. 부동산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한마디 하죠. 6억에 사고 플러스 나 6, 그죠? 이렇게 6억이면 좀 그러나? 나는 이런 식으로 사는데 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6억에 걸어놔요 저는. 이 바닥이라 그러면 분명히 여기 이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줘요. 이 7억짜리 아파트인데 서울 사람이 이거를 뭐 5.5억에 나오면 무조건 계약해. 나한테 얘기해. 무조건 계약해.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그 부동산하고 친해져야 돼요. 한 부동산을 꾸준히 가가지고 커피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돼요. 그 부동산이 이때 거래가 별로 안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심심해가지고. 가지고 이때 하는 거 6억 딱 해놓고, 나 6억에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나머지 이제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계약 썼을 때는 5억 8천, 뭐 5억 7천 이렇게도 나와요. 나머지 이거 저기는 부동산 보게. 부동산 보게. 부동산 수수료 다 줘요. 수수료 다 주고 이거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부동산에도 눈에 불을 켜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 7억짜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7억짜리 6억에 사는 겁니다. 이거 뭐 1, 2천? 아니,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가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갭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푹 떨어진다 그러면 근데 이 정도까지 갭이 안 떨어지고 보통 1,500에서 500 정도 그 사이에서는 분명히 부동산에서 띵까 먹어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말이 좀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부동산 매매할 때 저는 이제 벌써 팔고 이제 전세로 살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졌잖아요. 근데 여기 한 3년 된 아파트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3년 된 아파트예요. 분양이 안 됐어요. 분양이 안 됐어요. 미분양이 나요. 그죠? 미분양이 한 2년 지나가지고 미분양 있으면 건설사는 어떻게 되죠? 망해요, 망. 이거 빨리 팔아야 돼요. 그러면 손해를 보고 판다 그러는데 건설사는 절대 손해 아니죠. 이게 분양가가 8억이에요, 8억. 분양가가 8억이에요. 근데 층이 약간 애매해. 2층. 뷰도 약간 애매해. 그죠? 이런 거 뭐 4억, 5억 막 나옵니다. 막 나와요. 요것도 부동산하고 친해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입주민들이 알아버리면 난리 나거든. 그죠? 입주민이 알아보면 난리 나요. 지금 같으면 예전에 이게 2010년도, 11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2012년쯤에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몇 번 권유를 받아가지고 직구경도 가고 있었는데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분양 난 아파트가 아니라 한 2, 3년 지났는데도 미분양이 해결 안 되는 아파트. 근데 그게 신도시에, 대단지에 있어요. 그때. 일례로 이제 저는 이제 청라 쪽, 그죠? 지금의 인천에 있는 청라 쪽에 이런 아파트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라에다가는 절대 집을 투자를 안 합니다. 집을 사고 싶어요. 인천 청라라는 데는 제가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그때 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는 집값이 오를 수가 없다. 원하는 가격.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부터 한 2년 전 주가 저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갔을 때 그때 거래가 안 됐으면 지금은 여기 지금 거래하기 힘들 거예요. 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사죠. 이런데 왜? 과거에 한번 있었거든요. 과거에 한번 무슨 일이 있었던 데는 또 그런 생각이 또 일어나요. 여기는 뭐 집값이 그렇다고 큰 폭으로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또 청라 얘기했다고 해서 댓글에다가 청라 사시는 분이 막 이렇게 써주시면 안 돼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제 경험상 했다는 거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데가 많이 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조금 싫어하고 지금 뭐 내가 집을 사야겠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서울로 가세요. 서울. 지방, 인천, 지방, 뭐 분당, 뭐 일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도. 목동이 뭐 재건축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집값이 막 사상 나중에 보세요. 목동 어떻게 되는지 큰게 봅니다. 서울이에요. 서울 무조건 서울.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어요. 서울에서 지금 핫한 동네가 어딘지 뜨는 동네가 어딘지 그죠? 앞으로 이제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막 올릴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어딘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데부터 이제 세상이 바뀌고 앞으로 뭐 한 3, 4년 지나고 나면 그런 데부터 부동산 가격이 바닥치고 안정화되고 그런 다음에 그런 데부터 이제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싹 밀고 어느 순간에 재개발이 싹 들어가요.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동네를 미리 선점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상한 쪽으로 나왔네요. 부동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주도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오늘도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 선거 때 요동을 치고 주가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뉴스가 그날의 주가를 변동성을 있게 만들지만 추세는 그죠? 추세는 이번 주에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추세는 역행할 수가 없을 거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근데 미국은 상승해도 우리도 상승할까? 애매해요. 과거 2016년하고는 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죠? 국가의 능력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방송 다 했나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했는데 소용없어요. 그죠? 소용없다. 선물도 뭐 했는데 소용없다. 그죠?
코스닥이 살아나려 그러면요. 진짜 외국인들이 현물 한 5천 개 이상 한 2, 3일 뻥뻥 사들이고 선물은 한 10,000개 이상 빠봉 때리는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그날이 진짜 내일부터 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코스피 고버스 샀는데 고버스가 아니라 진짜 주식 한번 우상향해가지고 좀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뻤으면 좋겠어요. 기분이라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돈 벌어가지고. 너무하다. 지금 개별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특히 코스닥 개별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봤더니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팝니다. 끊임없이 직원들도 하고 하이닉스도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회사가 돼버려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또 언제까지 갈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주도는요. 내일 나스닥 비중 또 조절을 해야죠. 3분의 1 더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내일 장이 좋아가지고 더 상승한다 그러면요. 그 상승하는 거 이용해가지고 나스닥은 정리를 할 거예요. 나스닥은 일단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코스피는 일단은 고버스를 사놨으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버스가, 최소한 시가 2평이라도 어느 정도 수렴이 되는 위치까지 올라온다? 아니면 2600 언저리까지. 여기 2600은 아닌데, 요 언저리까지만 와도, 다행이다. 생각을 할 텐데. 그죠? 지금 2,500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좀 코스피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코스닥은 월요일날 결정이 될지 뭘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725 이거 깨고 음봉으로 쫙 서버리면요, 월요일날도 이렇게 음봉으로 서버리면 서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면 이거 쉽게 깨질 725가 쉽게 깨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 깨지면 700도 이건 있는 둥 없는 둥, 이게 정저라는 게 있는 둥 없는 둥 해버릴 것 같아요. 그냥 막 빠질 것 같은데, 월요일은 이거를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725를 깨는지 안 깨는지. 이 725를 깨버리면 고버스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725 깨버리면 바로 고버스 바로 들어갈 거예요. 코스닥. 지금 주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